환영합니다.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이게 숲은 어때요?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아주 오래간만에 네, 오시죠? 오랜만에 우리 저 돈키호테 숲에 왔습니다. 어디 돈키호테 숲 같은가요? 네. 그나저나 그 왜 다들 최 감독님을 돈키호테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키호테의 모습인 것 같나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돈키호테 이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네네네. 이왕이면 돈키호테 숲에 가서 돈키호테 얘기를 하자고 해서 찾아왔고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햄릿형 인간도 있고 돈키호테형 인간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내 주머니 속에 돈을 세면서 이해 타산에 집착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옳은 모습일까? 아니면 내 가슴이 시키는 바를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사회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사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구하고 행동하고 찾아가면서 사는 게 옳은 삶일까?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낙타가 사자가 되고 또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이야기, 어린아이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묵묵히 우리한테 주어진 짐, 의무, 타인의 시선, 뭐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에 충순해서 복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자처럼 들판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니체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대자연에서 뒹굴면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자기 자신의 생을 축제처럼 놀이처럼 사는 경지에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돈키호테야말로 자기 생을 축제처럼 자기 생을 잔치처럼 보낸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기 생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돈키호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게 우리 한 번의 기회인데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쓸까? 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 20대 그리고 30대에 그럼 실행하자 라고 해서 이 땅을 제가 32살에 그게 돈키호테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32살에 이 땅 콩밭을 샀고 여기 네네 콩밭을 사서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러면 농사지러 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을 저는 사지 않았겠죠. 그럼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주자. 나는 그럼 자연 다큐멘터리 리스트니까 그 다큐멘터리 리스트가 가야 할 방향이 뭘까? 숲에서 얻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삶의 일부로 간다면 이걸 숲으로 다시 되돌려주자라는 생각을 가졌죠. 네. 그래서 최 감독님을
그 숲으로 간 돈키호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쓰여졌을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 17세기 초거든요. 그때는 스페인이 이 대제국에서 이게 형편없이 쇠락해 가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이 쇠락해가는 이 조국에 대해서 굉장한 울분과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지도층,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계급과 종교 계급에 대해서 굉장한 이 반감 또는 이 저항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작품에 그대로 담았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스페인은 굉장히 그 종교 재판소의 힘이 강하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천동설에 대항해서 지동설을 주장한다든지, 그 카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거나 또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낸다든지 하면 바로 화형에 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는 그와 같은 자기의 이 조국에 대한 울분, 저항, 그다음에 이런 반발 이런 거를 작품에 넣어야 했지만,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굉장히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이런 위험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장치를 이 소설 속에서 해둡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런 거죠. 이 돈키호테는 정신이 약간 미친 사람이다 라는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소설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무슨 그 정부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왕에 대한 반발, 종교에 대한 저항,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미쳐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선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미쳐서 그런다는데 누가 뭐라겠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또 이 장치가 저런 겁니다. 이 소설은 세르반테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아랍의 어떤 역사가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을 약간 편집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라는 어떤 사람을 가공의 인물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가공의 인물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썼노라. 나는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습득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장치를, 은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가 그 대놓고 말하기에 껄끄러운 것을 은폐를 하고 이게 농을 치는 이런 장치는 그 이후에 여러 작품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청전, 그걸 보면 그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도화동에 어느 심학규라는 학자가,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는 이러이러하고 훌륭했다. 그런데 뭐 이래서 이제 딸을 낳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심청전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그 나와 있는 그 어떤 용어나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얘기고, 그런데 왜 송나라 때 송나라의 도화동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라고 했다가는 뭔가 비난을 받거나 이 처벌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의 절대적인 이런 권위, 그다음에 이 양반의 이런 이 지배하는 시절에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인 심청이 왕후까지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봉사가 그 잔치에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뭐 안씨 부인인가 누구를 만나요. 근데 그 안씨 부인은 그냥 거리의 여자입니다. 완전한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죠.
이 사람이 정렬 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완전 최하층민이 황제까지 오르는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송나라 도화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라고 이 둥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전형이 이 동키호테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시남정기라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숙종이 인현왕후하고 그다음에 그 장희빈하고의 삼각관계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 때 유현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었는데 선비가 있었는데 느지막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연수였다 등등등 이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장치를 소크라테스 그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랍의 어느 역사가인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가 이런 걸 써서 어딘가 있는 것을 내가 우연한 기회에 발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와 같은 이런 이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뭐 어려울 수 있는, 그다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어쩌 보면 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은 어떤 소설적인 기교로서의 기능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모모 같은 경우도 보면 맨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좀 더 하여간 그럴듯해 보이고 사실성을 또 강조하는 모습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교를 부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자기가 지어낸 얘기고 자기가 꾸며낸 소설이지만 나는 이거를 어떤 그 묘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얻어놓으라고 하면 이 소설이 가지는 어떤 설득력 또는 그다음에 독자의 공감 이런 거를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보면 딱 정중간에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네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벽장을 우연히 열었다가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미안하지만 나 이걸 훔쳤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훔치는 장면이 그 소설 중간에 딱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는 이 이야기가 더 사실적이고 더 사실에 근거한 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대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하고 이걸 모방을 하고 계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일컬어서 근대 소설의 효시다 또는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후에 쓰여진 모든 산문은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에 불과하다 또는 그 일부를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가 쓰여진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이 소설이 좀 더 다르게 보이고 더 깊이 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은 이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고요. 이제 15세기에 이 나라가 이제 스페인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스페인 왕국의 가장 지상 과제는 레콘키스타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렇게 밀려와 있던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국토를 수복하는 것이었죠. 아시다시피 서기 600년, 700년 이 시대에 그 이슬람 세계가 막 팽창을 하면서 그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이 지중해 연안까지 이제 밀려 들어왔고요. 나중에 이 스페인 왕국이 성립한 이 스페인 측에서는 이 기독교 세력에서는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이런 이제 그 국토 회복 운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소위 레콘키스타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레콘키스타가 완료된 것이 1492년입니다. 1492년은 돌이켜 보면 그해가 이제 콜럼부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 해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때 무렵에서는 그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아랍 세력을 다 몰아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은 이런 걸 통해서 스페인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는 뭐 어떤 제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이 국권을 가진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스페인에서는 이 과거의 이슬람 세력, 과거의 유대교 세력들을 추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순혈령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순혈령은 이 그 아랍 쪽 그 이슬람의 혈통 또는 유대의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추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스페인의 국력이 약화되어 가죠. 그러면서 17세기가 되면 과거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스페인은 굉장히 몰락해 가는, 그다음에 이런 국력이 쇠약해 가는 나라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세르반테스였고요. 세르반테스가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자기 조국의 이 몰락해 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 강권적인 이런 종교 권력,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국부가 유출이 되고 국가의 인재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멀리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쇠약해가는, 그다음에 이런 그 대제국의 위용을 잃어가는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그 소설로 녹여내서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 돈키호테의 한 명장면, 풍차를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있는 돈키호테의 그 무모한 이 모습, 이거는 결국은 돈키호테가 대항하고자 했던 그 거인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정치,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벌어지는 모험, 그다음에 뭔가 정의를, 그다음에 억압받는 자를, 추방당하는 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돈키호테가 행했던 모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날선 저항 의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헌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의 구성포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나는 숲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쪽 한 골짜기를 일궈서 숲을 갖고 가고 있는 어느 한 분의 그 고향 마을에 왔는데요. 이 입구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숲으로 간 돈키호테라고 되어 있고요. 이 숲을 일구고 갖고 오고 있는 이 힐링센터의 주인은 최기순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세계에 하여간 뭐 비견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런 그 야생, 그다음에 이 맹수, 특히 이제 표범, 호랑이, 곰, 뭐 이런 거를 이제 찍는 이런 이제 사진 작가이고 영화 감독이신데요. 이제 이분은 우리에게 그 숲으로 간 돈키호테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TV에서 인간극장에 같은 이름으로 이 발표
된 바가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분인데요. 오늘은 이 돈키호테의 숲에서 만나는 우리 소설 돈키호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돈키호테는 과연 어떠한 소설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돈키호테 하면 살짝 이 마시간 노인네가 자기가 기사가 되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자기의 말을 타고 모험을 떠나서 풍차를 향해 돌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되는 이 황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노르웨이 북클럽에서 전 세계 54개국 저명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작품 100개를 선정한 바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보면 이와 같이 돈키호테는 제1위에 뽑혔습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생산해낸 이런 그 소설, 작품 중에 최고라는 얘기죠. 과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 또는 그 어떤 동화 또는 개그 같은 어떤 그렇게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좀 흥미거리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돈키호테가 어떻게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돈키호테에 대한 이런 찬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진정한 소설이자 근대 소설의 효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저명한 이 문학 평론가인 르네 지라르는 돈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모두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거나 그 일부를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격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오르테가 가세트라는 사람은 인생의 우주적 의미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훌륭하게 보여준 작품은 세상에 없다. 작품의 내용 전체가 불투명한 데다가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흔적 또한 전무한 책,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평을 했는데 이 오르테가는 돈키호테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쓴 스페인의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 이 오르테가를 연구해서 그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현재 고려대학교 스페인 언어문화학과 교수인 안영옥 씨입니다. 이 안영옥 씨가 이 돈키호테 1, 2권을 최근에 완역을 해냈고요.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총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1700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굉장히 역작을 번역을 해냈고 이 책을 통해서 만나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그 양력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47년에 태어났고요. 1569년에는 궁정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다는 이유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른손을 잘렸다고 하나 이렇게 이제 그런 처벌을 받고 또 더 큰 이런 처형을 피해서 마드리드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탈리아는 그 르네상스가 이게 발흥하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세르반테스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그 인본주의 문예 부흥, 이 르네상스의 아마 세례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적선의 포로가 돼서 알제리에서 5년간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세르반테스의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그 스토리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지요. 그 후에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수감 생활 중에 주로 이제 돈키호테를 구상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1605년에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이름으로 제1권이 출판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곳으로 번역이 되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한 10여 년쯤 후에 아베 야네다라는 필명의 어떤 작가가 이 돈키호테 제2편, 그러니까 위작이죠. 이걸 펴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거는 내 진정한 작품이 아니다. 내가 다시 이 권을 쓰겠다고 해서 1615년에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제2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1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이 소설의 내용은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인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사는 알론소 키하누라는 이달고가 기사도 소설을 읽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다. 소설에 탐닉한 나머지 드디어 미치게 되어 스스로 편력기서가 되어 불의를 타파하고 약한 자를 돕겠다는 꿈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데,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로 바꾸고 이웃 마을의 촌부를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아로 내세워서 낡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길을 나섭니다. 첫 번째 출정에서 객주집 주인에게 기사서품을 받고 조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험이죠. 순박한 종자 산초 판사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선 두 번째 출정에서도 풍차, 양떼, 죄수 일행, 객주집 주인 등과 다양한 다툼을 벌이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소달구지에 실린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돈키호테 전편입니다. 전편이 출판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1615년 돈키호테는 세 번째 출장을 감행하는데 그의 정신 상태를 눈치챈 사람들의 잔인한 장난으로 놀림감이 되었다가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삼손 카라스코라는 사람의 활약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돈키호테는 시리와 우울에 빠져서 곧 죽음을 맞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 소설에 대하여 근대 소설의 효시다라고 이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런 평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까지의 소설, 그다음에 이 기사 소설까지의 어떤 이런 고대 소설들은 대부분 이 전체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있는 어떤 전지적인 시점의 어떤 작가가 스토리를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돈키호테로부터는,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돈키호테나 산초 판사와 같은 인물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모양이 갖춰져 가는 이런 이제 소설의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인공의 이름이 예전의 소설들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어떤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면 현덕이라든지 이러면 벌써 훌륭하고 어질고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 예를 들어 맹구 그러면 얘는 뭔가 바보스러울 정도,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는 점차 자기의 이름들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창조해가는, 처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뭔지도 잘 애매한 상태로 소설이 시작되면서 점차 나는 이렇게 부른다, 나는 이렇게 불린다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소크라테스가 가진 어떤 그 시초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스토리 자체가 그 이전의 소설들은 대부분 기사의 연애담 또는 무훈, 그다음에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것, 원선징악,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키호테를 기점으로 해서는 개인의 자유, 비판 정신, 이런 평등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이런 그런 형식상의 어떤 새로운 점, 그다음에 이 내용에서의 어떤 근대성,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 설명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이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뭐 압도적인 주인공이고요. 그 외에도 약 600명 이상의 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우리의 주인공 돈키호테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 전 라만차 지역에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어느 한 마을에 한 이달고가 살고 있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마을인지도 특정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도 특정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볼까요? 사람들은 그가 키하다 또는 캐사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어쩌면 캐하나가 맞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아직도 이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고 싶어하던 캐사다가 아니라 키하다일 것임이 분명하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키하나, 세뇨로 키하나, 구티에레스 키하다 등등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이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직은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지금부터 소설이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이 스스로 기사가 되었다고 자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시작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한 소설 뒷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이름들은 슬픈 몰골의 기사 또는 사자의 기사, 목동 키호티스 등등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지고 불리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 세르반테스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 존재는 행위로 결정이 된다. 혈통이나 어떤 그 가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지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 장, 이 권의 마지막 끝에 가서는 나는 미치광이였지만 이제 제정신이다. 그동안 돈키호테 데 라만차였지만 지금은 착한 자 알론소 키아노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임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자연인으로서의 자기로 돌아오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트레이스를 해가면서 소설을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어떤 근대 소설의 어떤 특징,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르반테스의 내가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각 장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1권의 한 부분을 볼까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에서 싸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작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작가가 지금까지 내가 전달한 이 이야기들은 이 작가가 쓴 것을 내가 전달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 작품을 쓴 제2의 작가, 이건 자기 자신입니다. 세르반테스입니다. 이 제2의 작가 또한 그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라만차 천재들이 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유명한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서류도 책상이나 문서 보관실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제1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쓰여진 것들이 그 다음에 더 이상 끝이 나고 이게 나머지 이야기들이 망각에 묻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내가 찾아다녔는데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을 찾아내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지금부터 보게 될 것 같은 결말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다, 드디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내가 전하는 얘기가 아니다. 제1의 작가가 따로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작가, 제1의 작가가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돈키호테는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가 쓴 것일까? 세르반테스가 쓴 것일까? 왜 세르반테스는 이 가공의 인물인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를 내세워서 나는 작가가 아니다. 저 사람이 쓴 거다. 나는 이것을 발굴해서
전달하는 편집자일 뿐이다 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처럼 행세하는 작가. 나는 남이 쓴 것을 읽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세르반테스는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를 내세워서 이 작품과 나 사이의 거리를 두려 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설 기법상의 문제는 최근에 여러 소설에서도 많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코레예바의 눈물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박헌영의 부인 그 주세죽 씨에 관한 어떤 전기 비슷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좀 독자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더라도 미리 자백하고 싶다. 그 크절 오르다의 서재에서 공책 첫 장을 읽었을 때 나는 방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공책을 서둘러 가방에 넣었다. 어느 집에 갔다가 우연히 벽장에서 어느 공책을 발견했는데 거기가 이 주세죽이 썼던 일기였다. 내가 이것을 몰래 숨겨와서 이 책으로 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 편집자 군말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 묘한 신비감을 이제 추가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모모라는 책의 그 뒷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가의 짧은 뒷얘기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아마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에 의지해 썼을 뿐이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모모 이 이야기는 내가 정체를 수 없는 어떤 사람부터 들은 얘기를 내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까지 포함해서 작품인 거죠. 꾸며낸 얘기일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모라는 이야기에 어떤 신비감을 더해주고 어쩌면 이게 사실일지 모른다는 이런 또 일종의 기분 좋은 착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전형이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보인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그 소설 기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작가임을 은폐하게 했을 것 같다는 설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편에 흐르는 이런 내용이 이 종교에 대한 비판, 종교의 정치 관여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지동설에 대한 찬동, 귀족에 대한 조롱 무시, 뭐 기사 상식자를 막 조롱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그 다음에 이런 이슬람교와 같은 이도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국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 반대하는 모습, 비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세르반테스가 이 얘기를 직접 썼다고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했던 장치가 주인공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베 베네테 베냉헬리라고 하는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라고 하는 제3의 다른 사람이 쓴 얘기를 나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죄 없다라고 뭉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보기 좋게 그 검열자들을 속여 넘겼고 이게 승인을 받게 된 이런 이제 경위가 있는 거죠. 그 제3부 22장 중간쯤부터 보면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들이 가는 길로 12명쯤 되는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굵은 쇠사슬의 목이 염주처럼 꿰어 있었고 손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저건 왕의 강요로 배에서 노를 저으러 가는 죄인들입니다요. 라고 이제 산초 판사가 말했죠. 근데 돈키호테가 물었다. 왕이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즉 왕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고요. 이 죄수가 된 이들을 왕에 반대했던 이들을 돈키호테가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경이 쓰여져 있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게 해준 모든 것을 들어보고 내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그 죄수들인 그대들은 본의 아니게 그대들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문을 이겨낼 용기가 부족했고 저 친구는 돈이 부족했고 저 친구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판관의 비뚤어진 판단이
파멸의 원인으로 그대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수는 돈과 배경이 없었고 어떤 죄수는 고문 때문에 죄인이 되었으며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세르반테스가 내가 쓴 얘기가 아니다. 나는 들은 얘기다. 시베 아메테 베냉헬리가 한 이야기를 나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뭉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의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홍길동일 텐데요. 그 공교롭게도 홍길동전을 쓴 이 허균과 세르반테스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거의 생물 연도가 비슷해요. 뭐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고 두 사람이 유사한 어떤 이야기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자, 홍길동전을 볼까요?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오나 천비소생으로 문으로는 옥당에 막히었고 무로는 선천에 막힌지라. 내가 임금을 잘 모시고 싶지만 내가 천한 태생이라 문관으로도 승진하기가 어렵고 출세하기가 어렵고 무로도 추천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그 신분 차별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반발, 비판인 거죠. 돈키호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도 아름답다는 특권에 정결한 성품까지 동반되면 높은 신분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동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자들을 격상시켜서 자신과 동등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될 일은 없다. 여성 차별 또는 신분에 따른 어떤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또한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돈키호테가 자기와 의기투합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모험을 떠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로케 기나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산중에서 활동하는 의적입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늘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곤 한다. 그래서 내가 의적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돈키호테가 편력 기사의 모험을 떠난 이유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때 그 모험의 어떤 행로에서 만난 로케 기나르트가 바로 똑같은 그 의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험을 가자고 이제 그 유혹을 제안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홍길동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홍길동을 쓴 허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탄핵과 파직을 거치면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1604년에 수완군수로 부임했지만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고, 삼척부사가 되었다가 다시 탄핵으로 축출되었고, 공주 목사로 기용되었다가 이 서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파직당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역적모의로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만약에 세르반테스가 그와 같은 의적 이야기를 자기 이름으로 썼다면 이 사람도 화형당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시베 아메테 베냉헬리가 쓴 이야기다라고 눈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언급해보고 싶은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진실해 보이는 불가사의만큼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진실해 보이는 어떤 불가사의, 진실의 모습을 띤 어떤 이런 불가사의한 일, 이런 거를 통해서 현실을 잘 모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거짓도 진실로 보이면 보일수록 좋고, 그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즐겁다. 거짓을 이야기할 때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돈키호테가 겪는 여러 가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면서도 뭔가 사실이라는 형식을 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현실의 부조리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을 뭐 최근의 소설 중에서는 이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이 마콘드라고 하는 그 남미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100년간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그 주술적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매직 주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성 있게 그려냄으로 해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에서 갑자기 노란 꽃비가 내리기도 하고, 초콜릿을 먹고 갑자기 공중으로 부양하는 신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 미녀는 혼이불을 털다가 혼이불에 쌓여서 하늘로 승천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현실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가득 찬 이런 소설인데, 이런 소설을 사실인 양 쓰면서 남미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돈키호테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뭔가 있을 법하지 않은 이런 어떤 모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그게 효과적으로 그 당시에 스페인의 상황을 가장 멋지게, 가장 잘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뒷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승되고, 이게 패러디가 되고 모방이 되면서 이 돈키호테야말로 이런 근대 소설의 어떤 시초다라는 평을 받게 하는 또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작자가 이 소설을 쓰는 이야기가 그 소설 중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 전까지의 소설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던 어떤 플롯이거든요. 여기 볼까요? 그런데 혹시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작가가 후속편을 약속하고 있나요? 그럼요. 삼손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우리도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정인데다 속편은 절대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키호테의 일은 이미 쓴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서 후속편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후속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라는 얘기를 후속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설을 쓰는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아마 유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기교 이런 부분은 최근의 소설에도 많이 패러디되고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잠이 잘 안 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잠이 잘 안 올까? 그러면서 싱숭생숭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10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소설인데,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내가 나의 그 예술성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드디어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까지가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쓴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이야기 그 자체가 소설이 되는, 이런 플롯은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게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런 거였고, 그것을 첫 시초를 이룩한 것이 아마 돈키호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는 최근에 우리 소설에도, 제가 읽은 소설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월춘장구라고 하는 이 공지영 씨의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소설이 잘 안 써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읽어볼까요?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써야 할 글에 대한 두통과 읽어야 할 책 몇 권, 그리고 향기운 커피를 넣어 달려간 나의 시골집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것이 소설일까 생각했다. 이런 것도 소설일까? 그렇다면 소설은 무엇일까? 하는 내 안에 오래된 물음이 뒤따라왔다. 그러고 하다가 나는 월춘장구라고 하는 제목을
맨 글 앞머리에 써놓고 말았다. 에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월춘장구예요.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거였노라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가 세르반테스에서도 그 전형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여러 가지 평 또는 리뷰는 대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돈키호테의 기행을 통해서 그때까지의 기사 소설에 대한 풍자와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제 대부분의 이 소설을 검열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지요. 멋지게 속여 넘긴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거는 지배적 사회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격. 인간의 삶의 권리와 정의를 위한 개혁, 모험. 이상과 현실, 이상을 대표하는 돈키호테와 현실을 그려내는 산초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 비극적인 투쟁,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가 수차례,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모험을 하면서 맞닥뜨리고 싸운 괴물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어떤 정체, 그게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배계급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를 대표하고 있던 어떤 명언, 격언 중에 하나가 고기토 에르고 숨이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거죠. 내가 생각해서 존재할까? 내가 행동하면서 존재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이 세르반테스였고 돈키호테였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시오 에르고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가 이 소설을 어떤 규정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저는 이게 이상이 이제 제가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느꼈던 제 생각이었고 제가 든 이런 것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또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독자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백낙청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읽는 사람 마음대로 읽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읽는다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당하게 인식하면서 읽는 것을 말한다. 문학 외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한 것과 똑같이 지성스러운 마음을 쏟는 문학,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문학이다. 그리하여 간곡히 부탁하노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온갖 순환과 역경을 각오하고서 끝내 읽는 사람 마음대로 읽어라. 읽고 또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키호테를 우리 마음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